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제연구원 군사사 연구실장으로 있는 이내주 박사입니다. 예, 최영호입니다. 오늘은 월남 패망 50주년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월남 패망이냐면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 혹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월남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랜 전쟁 끝에 북베트남에 의해 남베트남이 점령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파병되어 남베트남의 자유수혜를 위해 거의 8년 6개월 이상을 싸웠었기 때문입니다. 1973년 3월경 미군을 비롯한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한 지 불과 2년 만에 남베트남이 패망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는 월남 패망 50주년을 맞이하여 이 주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베트남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역사적 교훈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전쟁에서의 개척자라고 과거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근무하시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 장기간 연구하시고 수많은 열국물을 발간해 오신 최영호 박사님을 모시고 베트남과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최영호 박사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최 박사님, 베트남 어떤 나라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은 국토 면적 33만 제곱킬로미터, 인구 1억 명 내외로 면적과 인구 면에서 한반도의 1.5배 정도 되는 중견 국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좀 세대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로 60대 이상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 국가, 정서적으로는 우리의 국군과 전쟁을 치는 국가라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둘째는 비교적 젊은 세대에게는 경제적 협력관계나 해외여행 등과 관련된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강조해드릴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두 나라 역사가 형제나 자매와같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는 중국과 연유하고 있는 동쪽과 남쪽의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유사일의 중국 내부 세력 관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은 한국과 우리 한국하고 베트남 두 나라의 역사적 유사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고대 중국 사람들은 자신을 세계의 중심에 선 중화라고 부르면서 주변국을 오랑캐로 간주했습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륙과 연유간 동쪽과 남쪽의 반도 국가인 한반도와 베트남은 대륙의 세력 구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최초 황제인 진시황이 기원전 221년 한족 최초의 통일왕조인 진나라를 건국했죠. 그 후 11년이 지나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이 사망하면서 세력 구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진시황 사망 3년 차인 기원전 207년에 진나라의 남해 태수였던 조타가 지금의 광둥성 일대의 월나라의 남쪽에 있는 나라라는 의미를 가진 남월을 세운 후 베트남 북부를 점령했습니다. 월자가 등장하네. 네. 남월 건국 12년 후인 기원전 195년에는 대륙의 동쪽에서 베이징 일대에 근거를 두고 있던 연나라의 장군 위만이 부대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망명했습니다. 위만은 이듬해 그를 맞아준 고조선의 준왕을 축출하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조타와 위만의 사건이 형제간처럼 닮아있죠. 이어 기원전 202년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했고 제7대 황제인 무제가 기원전 111년에 남비엣을 점령해 한칠군을 설치해 다스렸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기원전 108년에 무제는 방향을 동쪽으로 돌려서 고조선을 점령한 후 한사군을 설치해 달았었죠. 한칠군과 한사군이 자매간처럼 또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그 이후에도 베트남과 한반도 역사적 유사성은 현대의 베트남 전쟁과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계속됐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해 서로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국과 베트남이 역사상 상당히 유사한 것 같네요. 고조선부터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역사가 거기랑 비슷하다는 걸 지금 저도 사실 처음 알았는데, 자, 그렇다면 비교적 최근의 사건인 베트남 전쟁은 어떻게 해서 벌어진 것이죠? 네. 제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는데 세계대전 말기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베트남을 점령했습니다. 그 후 일본이 항복하면서 베트남 주둔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북쪽은 중국군이 남쪽은 영국군이 점령했지만 프랑스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영국, 중국과 협상을 통해서 베트남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차지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때 베트남은 호치민 등 민족주의 세력이 독립을 주장하면서 행정기관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와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결국 1946년부터서 프랑스와 베트남 민족주의 세력 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의 전쟁을 일반적으로 제1차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항불 전쟁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 저항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는 미소가 이념적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 시기였습니다. 그때 한반도에서 소련이 지원하는 6.25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세계 공산주의 확산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개입을 했습니다. 미국은 6.25 전쟁에 참전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과 싸우고 있던 프랑스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식민지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대의명분상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1954년 베트남 민족주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DMPF에 같은 전투 패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자 세계 공산주의 확산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베트남 사태에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 8월 북베트남의 어뢰정이 미군의 함정을 공격하는 사건, 즉 통킹만 사건이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베트남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한국군도 참전을 했죠. 그때의 전쟁을 2차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며 베트남 사람들은 항미 전쟁이라고 합니다. 항불에서 항미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1954년 직후 DMPF 패배죠. 거기서 프랑스를 대신해서 미군이 베트남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시 베트남과 당시에 베트남과 무슨 관계였기에 한국군이 그 먼 곳까지 가게 됐나요? 예, 좀 역사가 깊죠. 제1차 베트남 전쟁으로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된 후에는 남쪽에 1955년 10월 자유민주주의 정부인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이 됐지만은 북쪽 호찌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내부의 공산 세력과 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개입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전쟁의 대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우방국의 참전을 희망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북한의 남침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베트남의 상황에 따라서 주한미군 2개 사단이 베트남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경제는 서민들의 끼니를 해결하기조차도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는 쿠데타 정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정통성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에 도와준 우방의 지원에 보답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안보적 차원에서 주한미군 2개 사단을 베트남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지원을 얻어서 경제 개발과 국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유대를 강화해서 정권의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세 가지 큰 목적으로 한국군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네. 어느 면에서는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일피삼탁 뭐 이런 네,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배경에 따라서 1차로 1924년 의료지원단과 태권도 교관단 등 140명을 파병했고요. 2차로는 1965년 2월 달에 2,000명 규모의 건설지원단 비둘기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이어서 3차로 1965년 9월과 10월에 전투부대인 청룡부대와 맹호부대를 파병하게 됐죠. 청룡 맹호부대가 이제 드디어 가기 시작하는군요. 그렇다면은 베트남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병력이 파병됐고 파병된 한국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어떻게 싸웠나요? 네. 1965년 3차 파병으로 해병여단과 수도사단 등 전투부대를 파병해 해병여단, 즉 청룡부대는 베트남 중부 남쪽 깜난항에 상륙해서 시설 경계 임무를 수행을 했고 수도사단, 즉 맹호부대는 깜난 북쪽의 뀌어년에 상륙해서 지역 평정 작전을 담당했습니다. 이어 청룡부대가 1965년 12월부터 깜난과 뀌년 사이의 뿌엔섬
뚜이화로 이동해서 중부 곡창지대를 평정했습니다. 중요한 곳을 평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한국군의 유용성을 확인한 미국의 추가 파병 요청이 있어서 1966년 9월 달에 제4차 파병으로 구사단, 즉 백마부대를 파병해서 카누아성, 니누아에 주둔하게 되면서 주월 한국군은 5만 명 군단급 규모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남베트남의 적은 게릴라전 형태의 치고 빠지는 hit앤런 작전으로 미군 등 연합군에게 많은 피해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군은 강력한 전투부대를 편성해서 적을 찾아낸 다음에 경멸을 한다는 Search and Destroy 개념의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그러나 주월 항군사령관 최명신 장군은 6.25 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과 게릴라를 분리해서 소수가 된 게릴라를 경멸한다는 분리, 차단, 경멸의 3단계 작전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대 단위의 기지를 세워서 주민과 게릴라를 차단하는 중대 기지 전술을 창안했습니다. 상당히 창의적인. 네, 그렇습니다. 한국군의 중대 기지 전술에 대해서 미군은 각계의 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의 중대 기지 전술은 미군의 우려와 달리 1966년 8월 캄보디아의 국경의 두코에서 대대급 규모의 적을, 그리고 1967년 2월에는 꽝응하이성의 짜빈동 전투에서 연대급 규모의 적을 물리침으로써 한국군 전술의 유효성을 입증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미군도 한국군의 전술을 도입해서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 한국군이 거의 5만 명 수준까지 파병돼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사격하게 이렇게 전공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던 그 미군도 사실 우리 걸 수용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칭찬할 정도로 잘 싸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철수하게 됐나요? 네. 프랑스가 떠난 베트남을 미국이 떠안은 것은 남베트남을 공산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지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미노 이론을 차단한다는 그 얘기인가 보죠? 그렇죠. 예. 그러나 미국은 6.25 전쟁에서 혹독한 경험을 치렀거든요. 그게 북진으로 인해서 새로운 적인 중국군과 싸우게 됐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고려해서 북베트남으로는 진격을 안 했습니다. 17조선 올라가지 마라.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은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베트남 게릴라, 즉 일명 베트콩과 싸우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네요.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와 관계 개선이 필요한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1972년 2월 미국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공식 방문하고 5월에는 소련을 방문해서 중소와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미국은 굳이 많은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베트남 전쟁을 떠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미국은 북베트남과 이제 평화협상에 착수하는 한편에 1969년 7월 달에는 아시아의 각 국가들을 향해서 자신의 나라는 자국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제 병력을 감추기 시작했죠. 저 사진에 나와 있듯이 저게 1973년 1월 달에 그 파리 평화협정 체결하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게 어느 면에서 철수의 그 시발점이 된 거죠. 그렇죠. 급기야 미국은 1973년 1월 북베트남과 평화협정을 체결해 전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한국군도 1973년 3월까지 8년 6개월간의 파병을 마치고 철수를 완료하게 됐습니다. 파리 그 평화협정이 이제 1월 달에 73년 1월 달에 체결됐는데 73년 3월이면 이제 뭐 미군도 철수하고 우리 군대도 철수했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모두 외국 군대가 이렇게 철수한 후 이제 남베트남 군대가 이제 자주국방을 담당했을 거 아니에요. 외국 그렇죠. 군대 나갔으니까. 근데 불과 2년도 안 돼요. 남베트남이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975년 4월 30일 날 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불과 2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베트남 평화협정으로 미군과 한국군 등 연합군이 철수할 당시에 남베트남은 100만이 넘는 군대가 있었고요. 엄청난 군대네요. 예. 미군이 남긴 항공기, 전차 등으로 무장해서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최신형 전투기, 헬기 등으로 무장한 공군력은 세계 4위 세계 규모였습니다. 4위. 야, 대단한. 따라서 낡은 재래식 장비와 빈약한 보급 체계를 가진 북베트남군과 공산 게릴라들은 남베트남 전력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북베트남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철수한 미군이 다시 개입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군 철수한 2년이 거의 가까워오는 1974년 12월 정도 될 때 중부 평농성을 시험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에서 남베트남군은 역시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미군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975년 1월 전면 공세로 전환해서 그해 4월 30일 사이공의 대통령궁을 점령함으로써 무력 통일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55년 10월에 건국한 남베트남 공화국, 베트남 공화국, 즉 남베트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